네, 국내와 해외 이슈들 하나씩 헤드라인 만나보셨고요. 이번에는 업라이즈 이호서 기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멋지게 입고 오셨는데 끝나고 그래요? 어디 가십니까? 아닙니다. 네네네. 오늘 사실 또 하나 멋진 게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네.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엔비디아가 다 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연준을 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기사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던 연준 관련된 기사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헤드라인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How hard should the Fed squeeze to reach 2% inflation? 2% 인플레이션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페드, 연준이 얼마나 더 꽉 조여야 되냐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작업은 대부분 완료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40년 만에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9.1%에서 3.2%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연준에게 새로운 까다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남은 자산을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회수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연준의 결정은 소비자, 시장,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이른바 연착륙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는 2%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 수치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할지 여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가라는 더 큰 문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고려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준 관리자들은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경제가 약화되면서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 말과 같이 이제 빠르게 2%에 도달하려고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더 급격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연착륙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겠죠. 반면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데 만족을 한다면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후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하는데 약 3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이제 대변인이라고도 불리는 닉 기자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를 작성한 건데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용어들이 좀 나오니까 제가 진짜 그 비유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짜왔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시죠. 차분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닉 티밀하우스 기자라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분은요, 연준의 대변인이다. 비공식적인? 아니, 공식적인. 네. 그냥 공식적인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연준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기사를 2번 연속, 3일 연속으로 쓰셨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 어려운 용어 하면 좀 어려우니까 뭐 인플레이션 어쩌고 뭐 중립금리 어쩌고 어려우니까 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항상 100점을 맞는 아이였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던 거죠. 이 상황을 여러분이 2008년 이후로 연준이 뭐 금리를 내리든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많이 하든 상관없이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물가가 2% 아래로 안정되어 있는 상황을 100점 맞는 거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시험 점수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00점 맞던 아이가 갑자기 60점으로 떨어져요. 이것을 우리가 물가가 2%이던 애가 갑자기 9% 오른,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평균 점수를 다시 90점까지 끌어올립니다. 되게 많이 열심히 한 거죠. 100점 맞다가 60점, 그리고 다시 90점. 요거를 이제 우리가 9% 물가가 3%까지 떨어졌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지금 이제 현재 우리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시험 점수 올리기가 어떤가요? 더 어렵죠. 좀 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공부해야 될 과목도 많고 난이도도 올라가서 점수를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야기한 첫 번째 기사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중립금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금리라는 거는 결국은 돈의 가격이잖아요. 가격이라는 거 움직일 때는 이거를 갖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는 올라가고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는 내려갑니다. 그럼 돈을 갖고 싶다라는 건 뭘까요? 나 돈 쓰고 싶어. 아니면 나 돈 빌리고 싶어. 이러면 올라가고요. 아니면은 나 돈 빌려주고 싶어. 나는 돈 안 쓰고 싶어. 저축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돈의 가격인 금리는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닉 티밀하우스 기자 첫 번째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 기사의 내용은요. 이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한 번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이라는 표현은요. 이게 반대말은 순환적이라는 건데 한번 올라갔다가 말겠지가 아니고 올라가서 유지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로 설명드릴 때 중학생이었던 애가 고등학생 된다면 다시 중학생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게 어려워진 환경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중립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이번 잭슨홀 미팅의 주제입니다. 이 잭슨홀 미팅의 주제는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스트럭처럴 시프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째, 노동시장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MZ세대들이 요즘에 힘든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MZ세대들은 힘든 일을 안 해요. 이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없고요. 그러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MZ세대들이 다른 일들, 서비스 업종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임금 2배 올려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인데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미국 정부가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돈을 자꾸 빌려요. 이게 돈에 대한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은 또 한 번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걸 의미하죠. 세 번째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요. 그동안에는 내가 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이빙, 그러니까 저축해놔야 되겠다. 돈을 공급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이분들이 은퇴하고 나서는 뭘 세이빙을 뭘 합니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수요처로 바뀌면서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이 인구 구조가 바뀐 것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중립금리가 올라가는데 역할을 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기가, 이 학생이 점수를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90점까지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다시 100점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100점까지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올라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쳐다보는 거죠. 아, 엄마, 나 이러다가 입원할 것 같아. 나 좀 자면 안 될까? 공부 좀 덜 하면 안 될까? 그래도 점수만 안 떨어지게 하고 하다 보면 대학 가기 전까지는 100점 맞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연준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얘기한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천천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2%까지 당장 아니더라도 한 3년 걸리면 어때?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래도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바로 100점 맞아야 되도록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강한 긴축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조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무빙 골포스트라고 돼 있어요. 골대를 옮긴다라는 거죠.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골대를 옮기는 겁니다. 2% 목표가 아니고 이제 3%로 바꾸자. 이런 방법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야 100점 목표하지 말고 90점이면 충분하니까 그만해. 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게 제일 좋나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3%로 올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연준이 그동안 금리 올리던 거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버냉키 의장이 썼던 그 책이 있어요. 21세기 통화정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슈퍼 왕 비둘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버냉키 의장조차도 3%로 금리 인플레이션 목표치 옮기는 거 그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제 생각에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로 골포스트를 옮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런 거는 없어. 그런 건 없어. 이건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가 나을까? 하드하게 할까? 퀴클리하게 할까? 빨리 그쵸. 할까? 아니면 천천히 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골포스트 옮기는 것까지 들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천천히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금리가 내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걸 먼저 보여주니까 이거는 아니면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그러니까 100점까지 천천히 가자, 천천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안정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퀴커가 아니고 슬로우가 선택됐다는 것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좀 훈훈하게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아이가 한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고3까지 갈 때 점수가 1점씩, 2점씩 조금씩 올라가서 100점을 결국 맞고 좋은 학교에 갔다라는 훈훈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제 3년이 걸리긴 하지만 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2% 목표를 도달 못할 수도 있어요. 천천히 갈 거예요. 그러나 2%대까지 가긴 가는데 연준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공격적으로 막 자산 가격을 망가뜨리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면은 사실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가 어렵고 점수 올리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인플레이션 낮추기 지금 3%까지 왔는데 2%까지 내려가는 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릭 티미라우스의 기자의 입을 통해서 굉장히 스무딩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잘 넘어갔다. 능구렁이처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안심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너무 또 급해도 체하곤 하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 목표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 해피엔딩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너무 쏙쏙 들어오네요. 그런가요? 네,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저희가 만나볼까 하는데 이번에는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More than one third of desks globally sit empty. 이제 전 세계 책상 중 3분의 1 이상이 일주일 내내 비어 있다라는 제목이거든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킥박스로 만나볼게요. 꽤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사무실 책상의 3분의 1 이상이 일주일 내내 비어있다라는 건데 기업들이 직원들을 업무 공간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업무 공간이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업무 공간 센서 제공 업체인데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칸막이와 책상 등은 업무 공간의 36%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중에서 꼭 사용이 되더라도 29%는 하루에 3시간 이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홍콩, 영국 등 9개 지역에서만 봐도 5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는 14%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간은 평균 90%가 만석인 2인에서 또는 3인용 회의실인데 전반적으로 사무실 사용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50%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요. 여기뿐 아니라 저기도 문제고 여기를 보니까 또 여기도 문제인 느낌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장님이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좀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임대료는 임대료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다닐 때마다 아마 출근하셔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닐 때마다 속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 3분의 1이 비어 있는 거야. 저 공간을 뭐하러 놔두고 있는 거지? 내가 저기를 위해서 왜 임대료를 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지 않겠어요? 이것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업용 부동산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만약에 퀴클리하게 금리 더 많이 올려서 밤새도록 공부해서 내일 당장 100점 맞아 라고 해버리면 아마 이 상업용 부동산은 모든 상업용 부동산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정말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아까 입원했다는 비유를 했는데 이게 입원한 거예요. 급성으로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고 설명드리고 싶어서였는데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어떤 주제를 가져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상황인데 네.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서 부동산이 문제고 중국이 큰일 났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청년 실업률이 안 좋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중국만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문제인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연초만 해도 SVB 은행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 세상에 미국의 은행이 뱅크런이 나다니 무슨 일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지금은 또 중국이 망할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비해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이 흔들렸다가 저쪽이 흔들렸다가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연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떻게든 스무딩하게 넘어가려는 움직임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AI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앞으로 AI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만들게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은 AI가 더 많아질수록 그리고 로봇이 더 많아질수록 아마 상업용 부동산의 빈자리는 더 커질 겁니다. 자, 잘 보세요. AI가 더 많은 일을 해요. 로봇이 많은 일을 해요. 그럼 일자리는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는 명백하게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의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AI가 연준을 살렸다. 만약에 연준이 그냥 AI가 없었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될 만큼 어려운 환경,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AI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낮아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엔비디아가 좋다, 반도체가 좋다, 이런 차원은 당연한 거고요.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더 강해졌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관련해서 또 이번 기사와 함께 엮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번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요. 파월의 의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저희가 닉 기자의 입을 통해서 잠시나마 힌트를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셨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